나는 늘 외로웠다. 남편 떠나고 나서부터 내 하루는 밥 한 끼 제대로 챙기는 것도 버거운 시간이었다. 그렇게 혼자 늙어가던 어느 날부터였을까. 나는 마음속으로 늘 바다를 그렸다. 조용한 섬, 파도 소리와 함께 깨어나는 새벽, 이불 끝자락에 햇살이 닿고 갯바람이 부엌 창문을 스치며 들어오는 그런 삶. 그게 내 로망이었다. 딸들이 살아있을 땐 늘 함께 떠났다. 제주도, 거문도, 통영, 해군 장교로 복무 중이던 두 딸은 남해 일대의 여러 섬에서 군함을 타고 근무했고, 특히 늘 그 섬에 사는 사람들 이야기를 해줬다. 인구 2천여 명이 있는 그곳이지만 섬 같지 않은 큰 바다의 마을, 조개를 잡아 삶아주던 할머니, 태풍이 와도 배를 타고 나가던 젊은 선장, 섬 하나가 사람처럼 느껴지던 시절. 그 아이들은 내가 섬을 사랑하게 만든 장본인이었다. 그 아이들이 있어 나는 매해 봄마다 바다를 기다렸고, 벚꽃보다 먼저 불어오는 바닷바람을 설레며 맞이하곤 했다. 그런데 그 아이들, 지금은 없다. 그날도 봄이었습니다. 두 딸은 휴가를 받아 내게 오던 중이었고, 해가 뉘엿뉘엿 지는 시골길, 꽃이 피 흩날리던 한적한 농로에서 마주 오던 경운기와 충돌했다는 통보가 왔다. 앞에 서 있었던 게 경운기였대요. 할아버지가 운전하셨고 사고 당시에 딸들이 몰던 차는 브레이크 자국도 없었다더군요. 경찰은 단순 사고라 했고, 병원도 보험사도 그렇게 정리했다. 그런데 나는 아직도 그날을 믿지 못한다. 왜 두 아이가 함께 있었는지, 왜 하필 그 시골길이었는지, 왜 딸아이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연락한 사람이 사위의 누나였는지, 모든 것이 찜찜했고 답을 찾지 못한 채 시간은 흘렀다. 그리고 딸의 장례가 끝나고 어느덧 한참 시간이 지난 후 그 사위가 내게 말했다. 어머니, 와이프와 처제가 좋아했던 바다, 그 섬에서 한 달 살아보실래요? 그 말에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로망이었다. 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딸과의 추억이 있는 바다. 조금은 울고 조금은 치유받고 싶었다. 봄이었고 바람은 말랑했고 벚꽃이 다시 피어날 계절이었다. 사위는 차를 몰고 날 태워 그 섬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나는 딸들과 함께 찍은 옛 사진도 꺼내보며 과거를 회상했고, 그렇게 그곳으로 향해 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섬에 도착했다. 섬치고는 꽤 큰 마을. 사람도 많고 가게도 많고, 사위의 친누나가 이곳에서 남편과 함께 밥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들었던 터라 한켠 마음이 편하게 느껴졌다. 그때 선착장에서 짐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 직원이 내게 말했다. 어르신, 그분 지난달에도 왔었죠? 집 계약도 다 마쳤고. 선착장 직원의 말에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네? 집 계약이요? 어떤 집이요? 알고 보니 사위는 이 섬에 이미 다녀갔었다. 그것도 혼자. 내가 전혀 모르게. 선착장 직원의 말은 단순한 착오가 아니었다. 그날 밤 나는 휴대폰으로 내 이름을 검색해봤다. 주소지 변경 내역이 떠 있었다. 이 섬 어딘가에 작은 주택 한 채. 주소지 옆엔 낯익은 글씨가 또렷하게 박혀 있었다. 계약자 김진수. 내 이름이었다. 나는 숨이 막혀왔다. 언제, 어떻게, 내가 한 적 없는 일을 내 이름으로. 그뿐이 아니었다. 섬 사람들 사이에선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다. 어르신, 그분이 요양원도 알아보던데요. 요양원 서류도 넣으셨다던데. 이 동네 요양시설 딱 한 군데 있거든요. 요양원? 누가?
나는 사위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자네 무슨 계획이 있었던 거야? 그는 웃으며 태연하게 말했다. 어머니, 섬에서 한 달 살아보자는 게 왜 이렇게 무섭게 들리세요? 지금은 불편해도 여기가 어머니한테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딸이 떠난 후 사위는 슬픔을 공유하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는 매주 전화를 걸었고 밤이면 딸의 영상을 함께 보자며 링크를 보내왔다. 내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었을 때쯤 그는 말했다. 혜원이가 사랑했던 바다잖아요. 나는 그 말을 믿었다. 딸을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그 마음도 진심일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진짜로 그가 사랑했던 건 딸이 아니라 딸이 남긴 또 다른 유산이었고 그 유산을 이어받은 나였다. 나의 연금, 나의 집, 나의 명예. 그는 한 발짝씩 아주 천천히 정확하게 나를 이 섬으로 끌어들였다. 그리고 지금 나는 낯선 주소지에 전입신고된 한 명의 섬 주민이 되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집 안에서 불을 끄고 앉았다. 창밖으로는 파도 소리만 들렸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그 파도 소리가 이제는 내가 빠져나갈 수 없는 울타리처럼 들렸다는 것이었다. 섬에 도착한 지 사흘째. 나는 마을 정자에 앉아 고구마를 굽는 소녀를 지켜보고 있었고 옆집 할머니가 슬리퍼를 끌며 다가오더니 고구마 냄새보다 더 뜨거운 말을 꺼냈다. 아이고 어르신 드디어 오셨구만. 그 사위분이 어르신 요양원 들어가신다고 하던 얘기 우린 벌써 다 들었지 뭐유. 나는 잠시 아무 말도 못했다. 할머니는 내 눈치를 보지도 않고 마치 드라마 얘기하듯 말을 이었다. 지난 달인가 그 사위 양반이 여기 마을회관 와서 복지사분이랑 무슨 종이 잔뜩 들고 상담하더만요. 어머님 혼자 계시니 시설이 편하시겠다고. 그 양반 말은 겉으론 아주 곱더라고. 어느새 고구마를 쥔 손이 서서히 식어가는 걸 느꼈다. 불은 아직 타고 있었지만 내 손엔 온기가 없었다. 그날 밤 다른 이웃 아주머니도 말을 꺼냈다. 어르신이 요양원 들어가시면 그 집도 비우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집 뒷동산 밑에 그 집 말이에요. 요새 리모델링 들어간다는 소문도 있어요. 청년들 귀촌한다고.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깨졌다. 이건 단순한 동네 수다가 아니었다. 이미 내 인생이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되고 있었던 거다. 내가 뭘 원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누군가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 있어야 할지 이미 정해두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날 밤 사위가 소파에 깊이 잠든 틈을 타 살며시 그의 핸드폰을 열었다. 지문 인식은 여전히 딸의 손가락으로 열 수 있도록 등록되어 있었다. 그가 바꾸지 않았다는 사실이 소름 끼치게 다정하게 느껴졌다. 딸이 늘 손가락으로 그리던 잠금 패턴 방향을 따라 그어보았다. 그대로였고 정확했다. 하지만 거기엔 너무나 차가운 진실이 숨어 있었다. 딸이 죽던 날, 그날의 문자 기록을 뒤지던 중 한 장의 사진이 튀어나왔다. 벚꽃 나무 아래에서 찍은 사진, 희미하게 보이는 바다, 그리고 사진 우측 끝에 익숙한 돌담집 지붕. 바로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집이었다. 그날 딸은 이 섬에 있었다. 나는 숨이 멎을 뻔했다. 사위는 단 한 번도 그 얘기를 한 적이 없다. 딸은 다른 외곽 도시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했고 심지어 딸의 사망 장소도 다르게 기재돼 있었다. 더 소름 돋는 건 딸이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
그 상대가 사위의 친누나라는 것. 나는 기억났다. 딸이 생전 친누나에 대해 무언가 꺼내려다 항상 말을 흐렸던 적이 있었다. 식당 하시는 언니 말인데, 엄마. 아니, 그냥 나중에 얘기할게. 그게 마지막이었다. 그리고 문득 떠올랐다. 딸이 마지막으로 나에게 말했던 사위에 대한 이야기. 엄마, 오빠가 요즘 너무 다정해졌어. 퇴근하면 항상 캔디처럼 말해. 넌 나 없으면 안 돼. 우리 이렇게 평생 살자.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근데 가끔 그 말이 약간 무서워. 그땐 몰랐다. 그 말이 달콤한 독이 될 줄은. 사위는 알고 있었다. 딸이 두려워했다는 걸. 딸이 의심했다는 걸. 그리고 딸이 죽기 전에 무언가 알아버렸다는 것까지. 그날,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날, 그 아래엔 진실이 피고 있었고 죽음이 떨어지고 있었다. 이 섬엔 봄이 왔지만 내 마음엔 아직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날 오후, 사위의 누나가 운영하는 밥집을 찾았다. 그 여자라는 마음이었지만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내 눈엔 그녀의 눈빛이 먼저 걸렸다. 흔들리고 있었다. 무너지고 있었다. 어머님 오셨네요.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지만 입꼬리보다 눈동자가 먼저 젖어갔다. 딸 이야기를 꺼내자 그녀는 젓가락질을 멈추고 고개를 떨궜다. 그날 함께 우리 집에 있었어요. 밥도 안 먹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다면서 폰만 들고 나가더니 그게 마지막이었다. 나는 숨을 죽였다. 그녀는 주방 쪽으로 가더니 조용히 조심스럽게 작은 USB 하나를 내 손에 쥐어주었다. 이건 식당에서 떠나기 한참 전에 자기한테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엄마한테 전해달라고 했어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 사람, 지금껏 내가 오해해온 이 사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어머님, 제 동생 제가 막지 못했어요. 제 동생이 사람 마음을 조종하는데 너무 익숙해졌더라고요. 식당 한켠 작은 방에서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영상이 재생되었다. 좁은 거실. 딸은 사위와 대치 중이었다. 너 이제 뭘 하려는 건데? 내가 널 몇 년을 먹여 살렸는데 지금 와서 이혼? 유산 정리? 이제 와서 날 믿지 못하겠다고? 사위의 목소리는 흥분했었고 칼날 같았다. 딸은 물러서지 않았다. 내가 무서운 건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날 사랑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단 거야. 영상은 거기서 끊겼다. 녹취 파일 속 마지막 음성은 딸의 발걸음,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경적 소리였다. 그날, 딸은 뭔가를 깨달았고 말하지 못한 무언가를 기록하고 있었던 거다. 그리고 그 기록을 믿고 맡길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그 누나였다. 그녀는 공범이 아니었다. 그녀는 피해자였고 우리 모두처럼 딸을 사랑했던 사람 중 하나였다. 그날 밥집 문을 나서면서 나는 마음속으로 그녀에게 말했다. 당신의 용기는 그 어떤 증거보다 강하네요. 두 딸의 방 안, 가장자리에 먼지가 내려앉은 액자 속 웃고 있는 두 아이 얼굴. 나는 그 앞에서 조용히 입을 열었다. 혜원아, 이젠 이 모든 걸 세상에 꺼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나는 딸의 대학 동기였던 은지를 찾아갔다. 그녀는 현재 대기업 GA 소속 보험사 교육팀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이미 내 얼굴만 봐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저 사실 다 알고 있었어요. 최근에 보험사 내부 데이터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혜원이 사망 전 남편분이 세 건의 보험을 일괄 갱신했고
일이 있은 후에 확인해 보니 보험금 일부가 해외 계좌로 송금된 흔적까지 있었어요. 나는 소름이 끼쳤다. 그녀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더니 정리된 자료를 하나씩 보여주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위분이 어머님 명의로 요양원 서류를 접수한 시점과 보험금 지급 날짜가 겹쳐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내가 가만히 있었으면 나도 내 딸처럼 살아주겠구나. 은지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서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이제 그 사람 끝까지 가야죠. 우리는 바로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증거 파일, USB, CCTV 영상, 그리고 은지가 정리한 보험 내역. 모든 걸 하나의 보고서로 만들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심각한 사기 및 위협 혐의입니다. 특히 요양원 입소 시도는 정신적 무력화 시도로 간주될 수 있어요. 사위는 내 정신 상태를 문제 삼으며 내 명의의 요양원 입소 절차를 강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나 혼자가 아니었다. 보험 전문가 은지, CCTV와 USB, 그리고 선착장에서 나를 목격한 주민들의 증언. 무엇보다도 딸이 마지막 순간까지 남긴 메시지. 그 모든 진실이 나의 편이 되어 주었다. 변호사는 나를 조용히 불렀다. 어머님, 이번 사건 사위분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눈을 크게 떴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는 한 장의 자료를 내게 건넸다. 사진 속 여자. 어딘가 초췌하지만 익숙한 얼굴. 그는 몇 년 전 다른 여성에게도 접근해 그녀의 어머니를 요양원에 강제로 입소시키고 그 가족 명의의 부동산을 몰래 담보로 잡았습니다. 이 피해자분 지금까지 그 사건으로 마음의 문을 닫고 살고 있었대요. 그녀의 이름은 서윤이. 현재 40대 중반. 도시 외곽의 작은 공방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여성입니다. 우린 만났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 사람 처음엔 너무 따뜻했어요. 부드럽게 어머니를 챙기고 미래를 함께 그리자며.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요양원으로 옮겨졌고 그 뒷날 통장에 있던 돈이 사라졌어요. 그녀는 손에 꼭 쥔 한 장의 진단서를 내게 보여줬다. 그때 어머니께 발급된 경도 치매 진단서. 지금은 알고 있어요. 그 진단도 조작된 서류였다는 걸. 그녀는 망설였지만 내 손을 꼭 잡았다. 이번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사람이 한 짓 끝까지 밝혀야죠. 재판날. 조용한 법정 안에 그녀가 들어섰다. 사위는 순간 고개를 돌렸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윤희 씨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 그 사람은 저희 어머니에게도 같은 짓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지금 그 일로 병원 침대에서 2번 다시 일어나지 못하세요. 내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건 단순한 가족 간의 비극이 아니었다. 반복된 범죄, 그리고 침묵 속에 묻힌 수많은 진실들. 이제 그 모든 조각들이 법정이라는 무대 위에서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었다. 사위는 여전히 태연한 얼굴이었다.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했다. 장모님께선 최근 들어 기억이 자주 뒤섞이곤 했습니다. 딸의 죽음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크셨고 현재 그 판단력이 온전치 않다는 증거도 확보돼 있습니다. 장모는 한동안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다. 법정 안, 숨소리조차 조용한 가운데 그녀가 천천히 일어섰다. 그 눈에 고인 건 눈물이 아니라 분노였다. 기억이 뒤섞였다고? 내 딸이 죽은 날 마지막으로 날 찾아와 울던 얼굴. 내가 어떻게 잊겠나? 그 순간 서윤이는 천천히 앞으로 나섰다. 차분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판사님, 그는 우리 어머니를 요양원에 넣기 위해 치매 진단서를 위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모님께 똑같은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사위가 말을 자르며 외쳤다. 그건 당신이 나를 이해 못해서. 이해? 당신이 어머니를 침대에 묶어두고 그 사람의 명의로 아파트 대출을 몰래 받아냈던 걸? 난 그걸 이해라고 부르지 않아. 난 그걸 범죄라고 불러. 그 순간 나는 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보았다. 그의 가면, 거짓과 계획, 그리고 탐욕으로 뒤덮였던 그 가면이 조각조각 무너지고 있었다. 사위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머리를 숙이고 있었다. 장모는 굳은 얼굴로 정면을 응시했다. 서윤이는 눈을 감고 숨을 가다듬는다. 그 순간 판사의 판결문 낭독이 시작된다. 피고인은 사망한 아내의 유산을 편취할 목적 아래 장모의 정신 건강을 허위로 왜곡해 요양원 입소를 시도하고 생전 아내와의 사적 다툼 그리고 사망 경위와 관련된 핵심 사실을 은폐한 정황이 여러 증거와 증인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행동은 단순한 가정 내 갈등을 넘어 한 인간의 존엄과 생애 그리고 죽음까지 고고한 비열한 범죄입니다. 사회적 신뢰를 저버린 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본 법정은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장모를 향해 눈을 들지 못했다. 법정 문이 열리고 그가 수갑을 찬 채 호송되며 퇴장한다. 그 섬 밖으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사람은 결국 자기가 쌓은 거짓 속에 갇힌다. 그를 용서하지는 못했지만 나는 오늘딸에게 말할 수 있었다. 너의 진실을 엄마가 지켜냈다고. 벚꽃은 여전히 그 자리에 피고 있었다. 해마다 어김없이 마치 누군가의 기다림처럼, 누군가의 그리움처럼 나는 천천히 그 길을 걸었다. 딸이 마지막으로 남긴 사진 속 그 바다를 향해 난 절벽 아래 작은 벤치 하나를 세워두었다. 마치 그녀가 앉아 있을 것처럼 나는 잠시 앉아 두 딸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꺼내본다. 엄마, 나 여기 좋아. 꼭 같이 와줘. 그 말이 이제야 비로소 무게를 가진다. 그 아이는 마지막 순간에도 이 세상 어딘가에서 내가 살아갈 이유를 만들어두고 떠났다. 사위는 죄의 값을 치르러 갔다. 그의 욕심은 가족을 가장한 폭력이었다. 그리고 나는 침묵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 나는 노인 권익 보호 단체의 일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당신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는 우리가 침묵할 때 누군가는 또 다시 같은 일을 겪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매년 1,400건 이상의 고령자 명예 도용 및 가족 내 재산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지켜야 할 사람들과 놓치지 말아야 할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도 기억도 진실도 언젠가는 다시 피어납니다. 사랑하는 내 두 딸아. 이제 엄마는 너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갈게. 그 봄을 되찾기 위해 나는 싸웠고 이제는 누군가의 봄이 꺾이지 않도록 내 이야기를 남긴다. 행복한 스푼은 따뜻한 이야기로 당신의 마음을 적시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